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우리 마지막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경제와 금융 먼저 볼 텐데요. 여기는 우리가 먼저 자본주의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는데, 우리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 사회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잉여 생산물이나 우리 근본이제나 음본이제 같은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상식을 위해서 제공한 거니까, 이제 여기는 사실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해서, 이거는 우리 뒷부분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에 할 때 자유주의적 정의관과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 129쪽에 베버가 나오는데,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중세 기독교에서는 노동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죄악시했어요. 왜냐?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원죄라는 것은 우리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그로부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동을 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것인데, 그로부터 그 결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원죄를 많이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노동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부정적인 가치로 보았었는데, 이제 우리 칼뱅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중세 기독교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 칼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칼뱅과 베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신이 모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신이 우리한테 준 능력을 잘 발휘해서 그것을 통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창조를 했고, 그로부터 우리가 신이 우리한테 준 능력을 갖고 우리가 그로부터 노동을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과서 129쪽에 나와 있는 프로테스탄트와 윤리 자본주의 정신,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직업 소명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생활과 윤리에서도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 중요하죠. 자, 고전적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해서 자유로운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사회 전체, 국가 전체의 부가 증진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작은 정부, 국방, 치안, 인프라 등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 작은 국가, 그걸 우리가 야경 국가라고도 하는데, 우리 이렇게 사람들의 이기심에만 자유롭게 맡겼더니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우리 18세기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부터 상품들을 대량 생산하게 되죠. 근데 이때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만드는 만큼 팔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다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가 시장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게 유효 수요가 줄어들어서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너무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대한 생산비를 회수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케인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케인즈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큰 정부를 만들어서 실업 구제하고 물가 안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 공공재를 만드는 거예요. 댐이나 도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다시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에 돈이 돌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이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일부러 돈 같은 거를 저 깊은 곳에 묻은 다음에 그걸 다시 캐내게 하면서 돈을 주는 것도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일 것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한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정자본주의는 또 정부가 부패하고 잘못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대요. 비효율성을 뛸 수도 있고 정부가 부패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시장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다시 자금 정부를 강조하는 추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복지국가가 또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한번 그냥 살펴보시고 자세히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파레토 최적 이것도 지금 발표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그냥 시험 범위는 아니고 여러분들 상식을 위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경제적 효율성이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언급했었죠? 우리한테 100시간이 있다면, 근데 이제 진짜 100시간이 남았어. 그럼 적절히 공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각자만의 비법이 있겠죠. 자, 여러분한테 이제 정말 100시간이 남았으니까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 근본이제 기축통화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 것이니까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대항해 시대 때는 우리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금과 은이 그 나라의 국부를 결정했었다. 이거는 간단히 우리가 다 알죠? 자, 그리고 자본주의가 과연 합리적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의 상식을 위해서 그냥 제가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습지 나눠드린 거 자본주의는 왜 합리적일까 비합리적일까 쓰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것도 나중에 학습지 검사할 때 살펴볼 겁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자, 합리적인 선택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제가 콘서트를 얘기하면서 기회비용을 얘기했었죠. 지출 26만 8천원, 그리고 내 교통비 3만원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명시적 비용, 실제로 드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금요일이기 때문에 암묵적 비용으로 내 불금의 비용을 5만원으로 잡아서 내가 암묵적 비용을 5만원으로 계산해서 총 기회비용은 34만 8천원. 그러니까 내가 이 이적 콘서트라는 것을 보러 갔을 때 34만 8천원보다 내 편익이 더 클 때만 내가 이 콘서트를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시고. 자, 근데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 하고 편승효과, 속물효과, 과시효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통합사회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율을 봤었는데, 이거 환율도 우리가 그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빨리 좀 언급을 해야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줬는데, 성공적인 투자는 뭐 한 8, 9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손해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금융 부분에서는 뭐 시장 가격, 사적 이익 이런 내용, 중상주의,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거, 우리 과잉 생산이랑 유효수요 이런 얘기 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질 정책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기회비용은 우리가 많이 꼭 봤었죠. 그리고 기회비용은 꼭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미 쓴 비용이고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만들어서 인테리어에 1,000만 원을 썼어요. 그 돈은 다시 내가 가게를 그만두거나 뭐 계속 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니까 그것은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들은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경제와 주체라고 해서 기업, 정부, 가게 이렇게 있는데,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하림과 마니커 등 국내 자, 우리가 이거 독과점 문제 하면서 우리 교과서에 137쪽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록펠러가 석유 독점을 함으로써, 여기 있죠. 록펠러가 석유를 독점을 함으로써 이제 독과점 방지법에 의해서 회사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런 것들을 왜 할까요? 시장 가격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시장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서 선정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독점법은 시장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당치킨 얘기하면서 치킨 가격을 막 담합해가지고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공공재의 특징으로 경합성이랑 배제성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경합성은 우리 감자튀김 얘기하면서 했었습니다. 자, 감자튀김 내가 많이 먹으면은 다른 사람이 많이 못 먹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합한다 라고 해서 우리 제로섬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합치면은 0이 되는 거. 자, 배제성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돈 내고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배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낸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배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찬이 이거 아까 몰랐죠? 자,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은 경합성과 배제성 중에서 어떤 특징을 지닐까요? 경합성이랑 배제성에 의한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공공재를 본다면 공공재는 어떤 특징을 지닐까요? 라고 했을 때 공공재는 비경합성이고 비배제성입니다. 자, 내가 그 공공재를 활용한다, 내가 치안 서비스를 이용한다, 경찰 아저씨를 불렀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경찰 아저씨를 못 부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은 특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경찰을 부르는데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공공재는 경합성도 띄고, 공공재의 특징은 비경합성을 띄고 비배제성을 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 이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란 것은 우리 공공재라는 것은 우리 나눠 먹는 감자튀김 같은 거예요. 나눠 먹는 감자튀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먼저 막 소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같이 먹는 탕수육이나 감자튀김 같은 게 있으면은 내 앞에 햄버거가 있고 짜장면이 있고 짬뽕이 있어도 그거 먼저 먹기보다는 감자튀김이나 탕수육을 먼저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가 같이 쓰는 공간을 제일 먼저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공유지, 우리가 같이 쓰는 농사 지역만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다른 내 논이나 밭 같은 경우는 한번 재배를 하고 한번 쉬게 해서 영양분이 충분히 돌게끔 하는데, 공유지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농작지만 황폐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그 공유지와 함께
배제성과 뭐 경합성 이런 것들로 응용해서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유지도 결국 공공재니까 그것도 한번 연결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외부 효과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하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했었습니다. 자,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우리가 예를 들면서 우리 백신 얘기를 했었죠. 우리 백신을 맞아서 우리 집단 면역을 얻게 됐는데 그걸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집단 면역을 얻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거나 응당한 뭔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고, 자,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장을 돌려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판매에는 환경부담금 같은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만드는 동안 환경을 파괴하고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나 벌금 같은 걸 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나 부정적인 외부 효과 둘 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의 입장에서는 없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처벌이나 벌금 같은 것으로 없애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주고 처벌하고 벌금을 하는 주체는 바로 국가이죠. 자,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도 담당하고 독과점 기업도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의 역할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같은 경우는 우리 요거 낙수 효과 이런 거 이제 학계에서 다 이미 옛날에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살펴보시면은 미국 부자들의 부자 증세, 우리 1%의 부자들이 우리한테 돈을 더 걷어가라. 이미 50%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더 걷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즐겁다. 이런 얘기도 막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왜 할까? 우리 시장 경제에만 맡겨두면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힘든 사람한테 좀 더 많은 돈을 주든 복지를 늘리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부 역할은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면서 외부 효과를 제거, 보조금과 세금으로, 그리고 가만히 두면은 시장 경제에만 맡겨놨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우리가 이 그래프로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를 통해서 내가 1200만 원을 벌면 세금 6%, 저는 한 이 정도 내겠죠, 세금을. 그런데 정말 초고소득자는 세금 40%, 42%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가 입장에서는 건전한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공익 실현해야 되고, 우리 에로우랑 프리드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교과서에서는 사실 윤리적인 기업가 윤리를 좀 더 에로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생활가 윤리 내용까지 들어가면 에로우랑 프리드먼 둘 다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 보시면은 시장경제 한계점에서 독과점 문제, 독점이나 과점, 하나의 공급자만 존재해서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한다. 그럼 독점. 시장이 소수, 몇 안 되는 공급자만 존재하면은 과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담합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공공재의 특징,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자, 외부 효과의 문제는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이득을 주거나 피해를 줘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이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제에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자,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 역할, 정부의 역할은 외부 효과를 개선하고 공공재 생산 및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정부가 왜 공공재 생산을 할까요?
자, 공공재 생산이란 것은 큰 돈이 들어가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널을 만들어요. 터널을 만드는데 큰 돈이 들지만 거기에 우리 통행료를 비싸게 받아야지만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공재 생산하는 것은 시장에 맡겼을 때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공공재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고 그리고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공재 생산 및 관리에서 정부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소득 재분배, 누진세와 사회보장제도. 자, 누진세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힘든 사람한테 사회보장, 복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경제 성장 추구, 경제 안정 추구, 재화와 서비스, 자본, 노동, 토지, 기업 윤리,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노동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과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의 역할, 이거 소비자 주권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아보카도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아보카도 요즘에도 막 많이 광고에도 나오고 하는데 아보카도가 이제 환경 파괴를 많이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아보카도를 먹지 않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아보카도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은 그럼 공급자도 아보카도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러면서 생산을 줄이겠죠. 그러면은 아보카도가 지금껏 만들어 왔던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는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자 주권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윤리적 소비자 주권을 우리가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 문제도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건데, 교과서 학습지에 나온 건데, 우리 학습지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만 새로운 유형은 안 된다 그랬어요. 학습지에 나와 있는 유형 정도만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디귿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A 나라의 기회비용은 이게 높으면 안 좋은 것들이니까 분모로 가서 2분의 1, 2, 3분의 1, 3이 됩니다. 반대로 했네요. 자, 여기가 이거 기회비용 한번 구해보시고, 이거 3대1 교환비율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기회비용을 구해서 특화된 제품들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 6명이 다 그 특화된 제품만 생산하고 12명이 다 그 특화된 제품만 생산한 다음에 그 교환 비율이 3대1이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건데, B 나라의 비율이 그대로기 때문에 양국 모두 이익을 얻지 못한다 까지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국제거래 발생에서는 소비자주권, 상품, 서비스 등을 거래하는 것, 그리고 국제분업, 생산비 차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교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우위는 A나라에서 X제를 생산하는 것이 B나라에서 X제를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싸다, 노동자 수가 적게 든다, 생산비가 적게 든다, 생산량이 더 많다, 이럴 경우를 우리가 절대우위라고 합니다. 자, B는 비교우위라서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나라에서 이거를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B나라에선 저걸 더 싸게 만들 수 있어서 A나라는 이것만 만들고 B나라는 저것만 만들어서 교역을 해도 바꿔도 그래도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이럴 때 우리가 비교 우위를 계산해서 우리 특화된 제품을 교역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 생산비를 절감하게 되고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고 상호 의존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래 바나나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국이랑 우리가 바나나 FTA를 체결함으로써 거기서 대량으로 다 바나나를 수입하게 되면은 저는 실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산업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금융자산이란 게 있는데 우리 예적금 얘기하면서 예금과 적금 봤었습니다. 자, 예금은 한꺼번에 많이 넣는 거, 적금은 여러 번에 나눠서 넣는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목돈을 넣는다 그러는데 사실 예금도 목돈이 아니어도 한 번에 넣으면 예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유예금, 자유적금이 있고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있는데
자, 자유는 입출금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정기 적금은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2023년 12월 25일까지 만기다 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여기 적금을 든 돈을, 정기 적금으로 든 돈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정기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23년 12월 5일까지 만기일인 예금을 들어놨으면은 그때까지 돈을 못 빼는 것을 우리가 정기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단리는 이자를, 원금에 대한 이자 한 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어도 이자가 5%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1년 뒤에 1,0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복리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5년이 지났을 때 단리는 그냥 곱하기 5를 해서 1,250만 원이 되지만, 복리는 1,05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1.05 곱하기 1,000만 원,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5제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복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지만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 이렇게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으면 1,050만 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또 5%를 받아서 1,050만 원에 대한 5%를 이자를 주고, 거기에 나온 값에 대해서 또 5% 이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 이런 것을 복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우리가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장의 평가에 따라 가격이 변동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와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주가 고점 이런 것들, 이 보라색 이 선들은 우리 정보에 의해서, 정보나 뉴스에 의해서 먼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경기는 정보 이후에 실제로 반영되는 그것은 좀 이후이다. 그래서 우리가 농심이 가격 인상된다, 뭐 오뚜기가 가격이 인상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그 주식은 그런 정보와 뉴스가 나오자마자 반영이 돼서 먼저 이렇게 등락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는 조금 있다가 이 정보와 뉴스가 예고한 대로 경기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국가가 돈을 급하게 빌리는 거예요. 급하게. 여유가 있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믿고 이만큼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높은 이율로 나중에 만기일이 됐을 때 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채권은 이제 채권과 주식과 예적금을 비교하면서 이제 유용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학습지 채우면서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는 보장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는데, 보장성은 보험 보장성이 있는데, 내가 어디 다쳤을 때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들어놓고, 거기에 내가 만약에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는 것이 이제 보장성인 거고, 저축성은 보험금, 내가 미리 돈을 모아둔고 나중에 그 보험의 만기일이 지났을 때 일정 금액을 다시 저축한 금액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보장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습니다. 자, 연금도 세전이 있고 세후가 있는데, 세금 떼기 전, 세금 떼기 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본봉이 300이다 라고 했을 때, 300만 원이다 월급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세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세후로 받으면 2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만큼 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떼가고 거기에 대한 연금도 떼간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은퇴했을 때 교육연금 이런 걸로 해서 매달 얼마씩 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국가연금도 있고 사적연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애주기별 수익곡선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소비곡선이고, 이게 수입곡선, 소득곡선인데, 여기보다 이거의 합이 여기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빚을 지게 되고 뭐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한 거죠. 경제 운용이 실패한 건데, 자, 이게 더 커. 그러면 우리가 저축을 더 많이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게 B보다 크면은 안정적인 생계의 운영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이게 더 크니까 더 우리 암울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번 계산을 잘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호봉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 도우려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였어요.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주식이고, 이거는 채권입니다. 자, 이것은 입출금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란 것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뽑아낼 수 있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유동성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지만 수익성은 낮다. 우리가 그래서 금리만큼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주식은 그만큼 안정성과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높은 거죠. 안정성이 낮고 유동성이 높지 않다. 유동성이 높지 않다. 내가 주식 팔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량이 성립이 돼야지만 내가 나중에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지는 않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것은 한 계좌당 5천만 원까지 만약에 그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둔 장치인데, 예금과 적금은 되지만 주식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채권은 급하게 돈을 빌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 증서라 그랬는데, 그래서 예금과 적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곳에서 발행하므로 주식보다는 안정성이 높지만 유동성이 낮다. 채권도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야 되는 구조라서 그 채권을 만기일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 팔아서 그렇게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유동성은 없는 거죠. 자,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 수익과 지출, 재무목표 설정, 상태 분석, 행동계획 수립, 행동계획 수행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정의 부분, 사회정의 부분 했었는데, 사회정의는 뭐 별거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풀어봤었고요. 정의는 동양에서는 의로움이었고 서양에서는 공정함이었는데, 교과서 169쪽에 보시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저씨가 정의란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며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로 나눕니다.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리는 것을 분배적 정의, 그것을 이제 잘못 돌아갔을 때 그것을 처벌하고 바꾸는 거,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교정적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은 분배적 정의입니다. 자, 이 기준들 잘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평등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업적과 능력, 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배를 한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그 학습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학습지 표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기도 힘들고 경제적 효율성, 내가 100에 하루 동안 100의 생산량을 맞을 수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내가 필요를 10밖에 안 해. 그럼 내가 90만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준 거죠. 근데 도움을 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10을 받는데 내가 왜 100만큼 일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능력이 뛰어난 이에게 더 분배를 하는 것은 능력이 뛰어난 이에게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만 능력 획득의 선천성 문제, 이것도 운이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싶어서 뛰어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 보니 능력이 뛰어난 거다. 그리고 능력의 평가 기준 또한 모호하다. 내가 음악적으로 천재인데 음악적으로 얼만큼 천재인가? 100만큼 천재인가? 15만큼 천재인가? 그것도 파악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능력의 평가 기준도 모호하고 능력 획득의 선천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적 또한 있는데 업적은 내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배한다. 그래서 능력 위주의 평가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리고 동기부여도 가능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업적과 양, 질, 평가 이런 것도 다 어렵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10개를 날라서 10개를 날랐구나 라고 하면은 객관적인 평가가 그나마 용이한데 내가 음반 작업을 해서 음반을 만들었다. 그럼 내가 얼마만큼 무슨 일을 한 건지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것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양과 질 평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업적에 대한 분배 방식은 사회적 약자 배려 또한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학습지 내용 꼭 잘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리고 우리 그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 167쪽에 트라시마코스라 소크라테스라는 아저씨가 서로 대화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소크라테스라는 아저씨는 우리 진리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선뜻 뭐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은 소피스트로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 약간 자만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강자가 힘이 센 사람이 결국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정의가 구현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는 정의란 것은 나 자신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안 받는 구조죠. 자, 이걸 보고 소크라테스가 지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항해술, 의술 이런 예를 들면서 의술을 발휘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인 거죠.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항해술을 발휘하는 것도 선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배의 공동을 위한 거죠. 선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라시마코스가 말했던 정의는 강자만을 위한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를 설명하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우리 볼테르라는 사람이 168쪽에 나오면서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의가 법률과 제도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건 우리가 트라시마코스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정의가 곧 법률에 반영이 된다. 보편적으로 추구했던 가치이다. 이런 것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설명을 하면서 자,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 그럼으로 인해서 획득한 것은 다 자기 것, 잃은 것도 다 자기 것. 그래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국부를 증진한다는 우리 고전적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와 고전적 자본주의와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작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수성가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자유주의를 맡겨놨을 때 문제점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롤스란 사람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자, 20세기 미국은 자유지상주의, 자유가 최고다. 다른 가치는 다 자유 밑에 하위의 가치이다.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공동체 정의가 상실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른 분배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공동체 정의는 보호를 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무시할 수 있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공리주의 또한 다수의 의견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침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롤즈는 자유지상주의도 문제가 있고 공산주의, 공리주의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주의를 조금 더 개선해서 우리 새로운 분배 규칙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배 기준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교과서 177쪽에 나와 있는 롤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조건을 알면 공정한 규칙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자신과 타인의 가정 환경, 재능, 지위, 계층, 능력 등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로 우리가 규칙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봤었죠. 우리 100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A, B, C가 있었는데 우리 대부분은 C를 선택했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장 못나더라도 빚을 지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래도 20억이라도 받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의 원칙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롤스가 만든 것이 정의의 원칙인데, 정의의 1원칙과 2원칙이 있는데, 1원칙은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자는 내용이고 2원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이익이 될 때만 우리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롤스도 어차피 자유주의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과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직 국가가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이익을 나눠줄 때는 오직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 이익이 될 그때만 나눠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의 베일의 상황을 쓸 때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이 안 된 상태로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롤즈가 말한 정의의 1원칙과 2원칙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가 생활과 윤리나 윤리의 사상에서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히 들어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롤즈가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정의의 원칙을 도출했는가, 그 부분이 중점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 우연성, 이거는 자연적 우연성은 내가 태어났더니 잘생겼다, 내가 능력이 있다. 사회적 우연성은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 부자다, 우리 집에 특출난 뭔가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운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노직이라는 사람은 자유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자유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역할은 가장 작아야 되고,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우리한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과 같이 국가의 개입을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정말로 강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선택하시는 분들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체주의를 한번 볼 건데요.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가치로부터 개인의 자유, 정체성, 좋은 삶이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었는데, 우리 공동체주의에서도 자유가 있고 정체성이 있고 좋은 삶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동체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우선적으로 획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가 있는 거고 정체성이 있는 거고 좋은 삶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파르타를 예를 들면서, 스파르타에서는 강함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강함을 갖추고 나서야 그 다음에 자유가 있고 정체성이 있고 좋은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가 우선한다 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모든 사람한테 개방되어 있고 모두가 갖출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었지만, 공동체주의는 그 공동체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특수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교과서 17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이거 교과서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단주의랑 공동체주의의 차이점, 이거 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봤었잖아요.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랑 독일이 집단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해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공동체주의로 보일 수 있는데, 그 공동체주의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교과서 179쪽에 공동체주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는 반대하지만 개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여 공동선 훼손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집단주의는 자유주의를 억압한다.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왈저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해서 이것도 내용 2분의 내용 또한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고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학습지를 보면은 제가 나눠드린 회색 학습지에 문제 3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거 나눠드린 학습지 요거 내용 한번 문제 유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습지 한번 같이 채웁시다. 자, 국가가 지녀야 할 바른 필수적 덕목을 얘기한 사람은 플라톤. 자, 플라톤은 우리 교과서 169쪽에 나오는데, 국가가 지녀야 할 필수적 덕목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수업 시간에 그때 얘기했었는데, 통치자, 군인, 시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타고난 특성에 따라서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치자가 가져야 될 덕목은 지혜, 군인은 용기, 시민은 절제. 이 세 가지 각각의 역할을 서로 잘 맡았을 때 그로부터 나온 조화로부터 정의가 형성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그러면 플라톤에게 있어서 지혜, 용기, 절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정의 분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필요에 따른 분배일까요? 업적에 따른 분배일까요? 능력에 따른 분배일까요? 자, 그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 공자이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우리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볼테르라는 사람은 정의가 법률과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근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의 역할 해서 공정한 분배의 기준, 그 밑에는 갈등과 분쟁의 조정, 그리고 밑에는 법과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능력 기준이고, 업적 기준이고, 필요 기준입니다. 밑에는 필요 기준인데, 우리 업적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의 업적을 파악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업적을 파악하기 때문에, 근데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회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데 뭐 각각의 단점과 장점이 있겠죠.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맨 밑에는 이제 필요 기준에 따라서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자, 필요에 따라 분배하면은 뭐 출발선은 다를 수 있었어도
이만큼 버는 사람과 이만큼 버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가진 것을 좀 나눠주고, 이 사람도 내가 이만큼 생산했다는 이유만으로서 조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받고, 이 사람도 내가 필요한 만큼을 받기 때문에 결국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는 우리 기회의 평등 그리고 결과의 평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뒷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인데